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강제 구인에 실패했습니다. 특검은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검이 이대로 강제 구인을 포기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거부했고 당시 수사 담당자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반대로 휴전 상태에 있는 적국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에 처벌이 가능하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요, 세 분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요, 박지영 특검보의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그동안의 브리핑이 공개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기자가 가서 영상을 찍는 형태로 브리핑을 했어요. 이걸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고은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인치 그 지휘를 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일단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강제 구인하는 게 구치소의 전담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정 당국에서 수용자인 윤 전 대통령을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독방에서 나와서 이 조사가 있는 서울고검의 조사실까지 가는 그 업무는 교정 당국이죠. 서울구치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실제로 이 특정 사건 아동학대 수사를 하면서 이제 피의자를 구속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 피의자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조사 요청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때 수사관을 보내려고도 시도를 해봤는데 수사관이 가더라도 그 교도소 그 독방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곳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 공간까지는 교정 당국,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끌고 나와야만 그때부터 신병을 인치해 수사관들이 데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교정 당국이 강제 구인, 인치 절차를 이행을 해줘야 그 다음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검에서 수사관이 구치소로 나간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안에 더 긴밀한 곳은 이 교도관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교도관 어제 법무부 교도관 설명을 들어보면 물리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강제로 끌어내는 근거가 부정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책임을 묻겠다는 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인과 인치가 과연 어디까지의 강제 구인이냐. 예. 그리고 용어는 강제 구인이지만 그 강제 안에 물리력이 과연 동원된 강제력까지 포함되느냐를 두고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전에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일반 피의자였지만 결국 그 수감된 이 피의자가 끝내 조사를 거부해서 교도관들도 이 인치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팔목이 꺾인다던가 아니면 반항하는 과정 중에 어떤 상해를 입을 경우엔 전적으로 구치소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예. 마찬가지죠. 특히나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치소 입장에서는 나오라고 구두로 계속 설득할 수는 있지만 예. 억지로 끌어당기다가 인대가 늘어난다던가 어떤 신체적 상해까지 있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구치소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 특검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가 인치지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예. 그러면 구치소 입장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따랐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이 또한 교도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 예. 이것은 과연 직무유기죄로 이것을 이 해당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금 그 교도관을 처벌하겠다기보다는 이러한 방송 내용을 보는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할 만한 수단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마 교도관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던가 예. 법적 책임을 묻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온브리핑하고 말씀드렸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형태. 그 앞서 이제 막 교도관이 만약에 무리하게 집행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게 이게 독직폭행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의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경우.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요. 현직 경찰관들이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많이 당합니다. 예. 실제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 중에 수갑을 채우려고 팔을 과도하게 꺾는 과정 중에 팔이 부러진다던가 인대가 늘어난다던가 멍이 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해당 이 수감 중인 피의자가 사진을 찍어서 실제 경찰관을 고소고발하는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교도관으로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담이 되어서 최대한 구두로 설득하고자 하는데 나오질 않다 보니 예. 물리력까지 쓰기는 상당 부분 부담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견님, 그러면 이런 상황이요. 강제 구인까지 해서라도 조사를 받겠다는 특검의 뭐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 특검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요?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고 화가 많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비슷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문 조사를 또 시도해 볼 것이고 예. 그 방문 조사에서도 조사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을 변론해 나가는 과정을 더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싶고요. 이런 모습은 본인 스스로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당당하게 법적 조치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스스로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검의 강제 인치를 고집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김근식 시장님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전략이 예.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면서 당당히 싸우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러나 재판에 임하기 전에 특검의 수사나 조사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뭐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것은 뭐 건강상 이유를 듭니다만 제가 봐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봐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받지 못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특검의 지금 이 추가 수사가 추가 조사가 이건 부당하다. 과거에 이제 처음에 계엄 직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수사나 조사를 거부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갖고 지금 거부를 하는 건데 저는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할 때는 정치적으로 자기 입장을 정확히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범이라기보다는 부패 뇌물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돈을 받았거나 무슨 이게 아니라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검에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본인은 지금도 계엄이 정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기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강변하면서 정치범으로서 입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특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지로 나는 특검 조사를 난 거부한다. 이건 정치적인 나의 망신주의이기 때문에 난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강조하면서 그냥 안 가면 되는 것이지. 예. 초기에 지난주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처음에 안 나갈 때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는 예.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식 스스로가 양심수고 정치범이라고 한다면 예. 정치범의 입장과 메시지 계속 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수사는 안 받겠지만 재판은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또 지난주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내란 형사재판은 또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그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화가 나서 안 간 거예요. 구속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저는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윤 어게인 세력이 있다면 그들한테라도 당당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기를 그래야만 정치범 소리를 최소한이라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낸 부분은 요거 한번 볼까요?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시도를 했었다. 이 부분인데 특검의 입장은 뭐냐면 진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조사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사는 특검 조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조사실에 나오느냐 아니면 특검이 구치소로 가느냐. 특검은 구치소 못 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억지로 윤 전 대통령을 끌어와서 조사실에 앉힌다 한들 진술을 하겠습니까? 전 진술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어차피 대답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계속 검사의 질문 내용만 적히고 답은 이때 묵묵대답하다, 이때 진술을 거부하다 밖에 안 적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 시도를 하는 것이 한두 번 정도는 강제 구인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불발된다라고 하면 구태여 계속해서 이 교도관에 대한 문책까지 지금 이야기하면서까지 이것을 강제할 만한 법적인 실익이 있냐라는 거죠. 예.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계속 윤 전 대통령은 이것을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 명분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특검도 너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조사 없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검에서 구치소로 간다 한들 독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또 방문조사 불가능하거든요. 아, 안 네, 나오면? 네, 안 나오면 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사실은 이 독방이 아니라 이 외부에 이 구치소 안에 있는 특정 조사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조사가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검이 만약에 전격적으로 방문 조사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까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특검 수사 자체를 지금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큰 줄기인 것 같아서 예. 이제 특검도 한번 전격적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겠네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메시지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과거에 본인이 현직 대통령 때 체포 영장을 거부하게끔 물리력으로 거부하는 예. 그때 모습처럼 현재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국민들께 윤석열을 조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진술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기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근거가 좀 떨어지게 예. 기소하는, 그러니까 지들 편리한 대로 수사한다. 이런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피의자와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강력하게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예. 이것이 기소를 통해서 그다음에 재판에서도 명분을 쥔 상태로 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 속에서 저는 조사 방문까지도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치소까지 가봐야 그렇습니다. 된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저번에 박재영 특검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해가지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했다라고 했거든요. 이번 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 뭐 그때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많이 같지만 다르죠.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는. 그때는 어쨌든지 간에 핸드폰까지 맡겨두고 예. 일종의 뭐 방문 조사라기보다는 가서 아련하고 온 것처럼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현장이 구치소기 때문에 예. 거기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특검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다라는 것이 그 피의자를 배려하고 예.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특검의 모습이 곧 나중에 기소 이후에 예.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얘기를 종합해서 제가 들어보면 수사 절차상의 소환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뭔가 뭐 여론 이런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저희가 어제도 좀 뭐 전해드리긴 했었지만 앞으로도 다른 특검에서도 조사 필요성 얘기하고 있죠. 한 번 나가면은 계속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상황도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때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자체는 또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진술은 거부할 것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사에 협조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략은 박근혜 전략이거든요.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자기가 수사에 역조하고. 거꾸로 수사할 때 윤석열 지금 조사 받으러 나오면은 이제 박근혜처럼 수임번호 여기 붙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잡히는 게 아마 싫을 겁니다. 싫다. 예. 그리고 이제 수갑을 채워서 거기 수고를 둘러서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예. 치욕적이죠. 뒷부분부터 한번 이 변호사님 좀 짚어볼게요. 실제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실에 나오게 된다면 저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임복, 복장도 다르고 수갑도 차고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네, 특히나 만약에 강제 구인해서 나온다고 하면 또 포승줄까지 묶여져서 나올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방문 조사라는 걸 또 차선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 어찌됐든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카키색 수영복을 입고 수임번호 3,000 몇백 번을 달고 그렇게 또 수갑도 찬 상태에서 포승줄까지 묶여가지고 나갈 경우에 그때 이 보여주는 이미지나 또 예. 그 부분이 아마 망신주기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게 재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할 경우 양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나갈 수 있지만 예. 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입고 있는 죄수복을 그대로 입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게 또 만약에 지하로 가지 않고 위로 가게 될 경우 또 언론에 포착되면 이게 평생 또 사진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굉장히 또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규정이 피의자가 나는 좀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겠다라고 요구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군요. 한 번도 그 검찰에서 그렇게 수영복 대신 양복을 입고 조사받은 사람은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김건희 실장 이 부분이 차라리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정에 출두할 때는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게 지금 예. 매뉴얼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라도 재판장에 갈 때는 깔끔하게 옷을 그랬죠. 윤 전 대통령도. 차려입고 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다시 출정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 검사님,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수용 시설에서 제공한 그 수용복 그 자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진에 찍혔을 때는 이제 이른바 그 수인복을 입고 나온다라는 예. 건데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도 80년대 학생운동하면서 감옥에 있어봤습니다만 본인이 당당하다면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당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다면 당당한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는 역사에 그 그림이 남는 게 자기가 왜 앞뒤가 별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예. 이 비유가 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2.6 사태를 일으킨 김재규조차도 그 사람도 끝까지 자기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던 정치범 행세를 했거든요. 예. 국가원수 시해법이지만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수의를 입고 당당하게 출정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저는 그게 왜 나쁠까요? 나는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 독박에 갇혀서 있는 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게 예. 당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이 방 밖으로 나가지 않겠어. 예.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1차 구속됐을 때도 헌재 심판 같은 데 나올 때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머리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깔끔하게 단정하게 하고 해가지고 나왔죠. 나왔었죠. 네, 네, 근데 네. 지금은 완전히 다르군요, 실제로. 네, 아마 이번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또 파면됐기 때문에 아마 예. 머리 손질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헌재 갔을 때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교도소 내에서 이렇게 머리 손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든 교도소가 배를 해줬을 테지만 예. 현재 신분에서는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이번 재판에서는 머리 손질이라든지 그런 건 없이 그냥 깔끔하게 양복만 입고 아마 출석하게 되지 않을까, 재판에 나온다면. 아, 재판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특검의 수사, 뭐 지금은 처지가 바뀌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험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우리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항상 단정한 올림머리에 화장을 하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구속되어서 조사받으러 나올 때 그 수의를 입고 그리고 맨 얼굴로 나오는 예.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수의복을 입고 그동안은 건강하게 활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까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처럼 예. 벽을 잡고 천천히 걷고 뭐 이런 엄살을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것들이 실제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 아플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본인의 확신이라면 저는 당당하게 겉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존중하면서 예. 저는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정치범의 모습이고 국민들이 기대할 때 그래도 잘못했어도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은 또 본인이 수사를 할 때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은 또 보이는 것이 싫고 예. 부끄러움으로 남을까 봐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메시지도 없이 독방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도 그렇고 우리 역사도 그렇고 매우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예. 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이 문제가 우리 진영 간의 갈등 때문에 빚어진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희생자다라고 예. 한다면 나중에 그 진영의 갈등 속에서 이러한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린 대통령까지 나왔지만 이 또한 본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잘못만이 아니라 이 극단적인 정치적 어떤 갈등 속에서 빚어진 희생이었다, 안타까움이었다라는 평가라도 본인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정말 잡범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다웠다라는 예. 모습 보여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무튼 뭐 세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특검이 강제 구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고 설득과 압박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생각을 바꿔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앞서 어제요 저희가 서정호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서정호 변호사 얘기로는 앞으로 특검 조사에는 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결론을 맞춰놓고 그 강압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전면적인 수사포의 콧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법원은 이제 뭐 좀 검찰하고 또 특검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기현 부장판사는 나름대로 구속 취소도 했고요. 예.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법원에 대해서는 뭐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분위기를 전환한 건데 그러면 이고은 변호사님 특검의 조사는 안 나오는데 재판에는 가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제가 최초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고 저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특검에 나가지 않을 거다. 예. 그렇지만 재판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가 그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거든요. 윤 전 대통령에게? 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관련해서 어차피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특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특검이 왜 윤 전 대통령을 저렇게 목 놓아서 나오라고 하느냐?
구속영장 청구 기재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외환 혐의라는 이 추가로 기소해야 되는 이 수사를 0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이 혐의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한 거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설사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참고인의 이름, 실명이라도 언급하면 그 사람을 또 한 번 더 불러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하겠지만 계속해서 배척되는 물증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면 또 순간 욱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외환 혐의 때문에라도 윤 전 대통령 출석이 간절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 때는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 가게 되면 수사 기록, 증거 기록 모두 다 복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기록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부인할지를 선명하게 이 특검이 수사한 수사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에는 응하되 특검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된대요? 같습니다. 네. 네.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외환죄가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양한 주장들, 진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월 3일 날은 좌표로 받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15관저 아주 주요 핵심 시설입니다. 예. 김정은의 소로 추정이 되고 그 부근이 이제 핵심적으로 노동당 1호 청사나 호위사령부 또는 김일성 종합대 외무성 내각 종합청사 등 핵심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역의 주요 시설에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북한의 심장부에 자극을 줘서 도발을 우리에게 대응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평양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네.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해서 자극을 시키려고 했다. 네, 네. 그래요? 그렇죠. 특검의 시각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무리한 작전을 해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먼저 여쭤볼게요. 방금 이제 외환죄라는 표현 쓰다가 이제는 이적죄라고 어제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적시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적죄와 이적죄가 외환죄보다 한 단계 내려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죄의 이 장을 보시면은 이 외환의 행위도 행위 태양별로 죄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환죄 중에 가장 법정이 높은 것이 이 외환 유치죄입니다. 그런데 외환 유치죄의 성립을 하려면 적국과 통모해서 적국과 짜고 이 대한민국의 전단, 이 전쟁을 열게 하는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북한과 서로 짰다, 서로 통모를 했다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는 일반 이적죄 또한 외환의 죄라는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외환죄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것만으로도 이 일반 이적죄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자 무인기를 만약에 투입시켰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도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형량은 조금 더 낮습니다. 이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 내란죄랑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은 낮지만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일단 죄명 자체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이적죄 정도는 압수수색 영장 등이 발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아마 특검에서 판단을 해서 영장 기재에 있는 죄명을 일반 이적죄로 쓴 것 같고요. 특검의 목표는 일반 이적죄로 시작을 하지만 외환 유치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금 대규모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이제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추락 가능성 알고도 뛰었다는 뭐 보도도 있었고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한 정황들은 일단 있다는 거죠. 네. 우선 일반 이적죄에는 정확하게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쓴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북을 자극해서 일부 국지전이라도 도발을 시켜서 그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의 군의 어떤 증언들에 의해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원의 수첩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했겠느냐. 실제 과거의 총풍 사건처럼 북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접촉을 시도했다든지 예. 한두 번 접촉을 했다든지 예. 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외환 유치죄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일반 이적죄를 넘어서 외환 유치죄까지도 이제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예. 이러한 의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특검을 거예요? 통해서 저는 확인이 되어야 하고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그러한 유혹에 김정은 정권이 때마침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넘어가지 않은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얼마든지 북의 어떤 세력들과 내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 객관적 정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김국실 군 관계자들 일각에서는 이게 실패한 군사 작전까지 처벌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김 시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이게 외환이니 이적이니 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에 드론 띄운 것을 좀 부풀리는 저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평양 시내 그것도 북한의 김정은이 거주하고 있거나 김정은의 중요 핵심 심장 시설들이 있는 핵심 복판에다가 무인기를 띄우는 것 자체는 무리한 도발일 수 있거든요. 예.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군 통수권자로서는 선택하지 않을 그런 전 방책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걸 했다고 한다면 과도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리스키한 군사작전을 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건 군 통수권자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체를 과도한 대북 도발 위험이 큰 무리한 사업이었다, 무리한 작전이었다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예. 저것이 마치 외환은 이제 특검 자체도 외환은 무리하다고 생각해서 뺀 것 같고요. 이적죄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게 북한이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그렇죠. 해를 당하거나. 해를 입혀야 돼. 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한 군사적 작전이었다는 저는 정무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예. 저게 일반 이적죄까지 엮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고요. 예. 또 하나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군사작전의 일환은 왜냐하면 저 당시가 이미 북한도 우리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는 데까지 북한 무인기가 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안보의 허점에 구멍이 뚫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계속 날려보냈었어요. 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군 통수권자는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그럼 우리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해서 적들에게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자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도한 군사적 작전의 일환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보도 나온 것처럼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드론 사령관에게 바로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군 통수권자가 나는 지금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의 강력한 방위태세와 단호한 적 응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무인 드론을 보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를 보여주겠다라고 예.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지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을 패싱한 채로 드론 사령관하고만 은밀하게 했다고 한다면 또 예.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나 이런 의심은 됩니다만 저는 외환죄나 이적죄로 하는 건 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직권남용 그런 데도 그 직권남용 정도는 부분인 것 혐의가 될 수 있죠. 예,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네. 아니 정상적으로 군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예. 이럴 때에는 남북 간의 안보 대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이 미사일을 날렸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 북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정당한 대응일까. 예. 군사적으로 볼 때 이건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권위를 받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의 어떤 삐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했던 것하고 다르게 이건 수차례 걸쳐서 도발을 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명령체계도 뛰어넘어서 예.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백일화에 드러났을 때 윤석열 개인이 져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부담, 예. 처벌받을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입을 다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군을 위태롭게 했었고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인기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이 이미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정당하지 않은 공격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군사적인 그 이익을 북에 노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 적용은 저는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다만 이것이 북과의 일부의 내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저는 핵심적인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뭐 제기하고 정황을 뭐 보도하고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혐의로 입증이 되느냐 마느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지금 이 법조문을 보시면 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아니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까지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해치기만 해도 둘 중에 하나군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 or B 이러한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무인기에 대한 이런 시도였다면 이것은 일반 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의 어떤 군사작전이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으로 했다면 이것은 북한을 도발해서 어쩌면 전쟁까지도 올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적죄 관련해서 적용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내란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보면은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 혐의를 좀 밝히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조사에 응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끝내 불응한다고 하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 장성의 녹취록을 통해서 이것은 V의 지시라고 나는 들었다. V가 이제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다른 군 관계자, 드론 관련한 이 관계자들의 진술로 채워져서 공소사실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공범관계로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은데 공범관계로 공소장을 구성하려면은 양자 간의 공모 내용을 적시를 해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으면 구체적인 어떤 공모 내용이 있었는지 적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그 공모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윤 전 대통령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도 확인을 해서 이러한 이 무인기 작전 전에 어떠한 의도 하에 이런 것들을 지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오늘 특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상황이 윤 전 대통령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전에 공수처 때도 결국 구속 취소가 나왔던 것이 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검찰에서는 당연히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될 줄 알았다가 갑자기 연장이 불허가 되면서 급하게 기소를 해서 그 기간이 조금 여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미루고 하다가 이 또 기간의 문제 때문에 구속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시도하다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일단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 우선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오늘 건진법사의 법당이라고 하네요. 법당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관련한 영상 좀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통일교 청탁 선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실까요? 목걸이랑 샤넬백 들어가는 데가 어딘가? 목걸이랑 샤넬백 잃어버리셨다는 입장 동일하실까요? 특검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진법사 등 10여 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죄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 서울 논현동에 있다고 해요. 근데 김구희 씨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여기입니다. 비밀 공간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에 비밀 공간이 있어서 앞서 검찰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여기가 포함이 안 됐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희망을 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이 건진법사의 청탁 의혹 이 부분이 이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물증과 자료를 확보하는데 아마 특검은 1차적인 지금 목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검찰에 수사했던 이 건진법사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또 많은 곳들을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그때 놓쳤던 부분, 그때 간과해서 그냥 지나갔던 부분과 증거 자료를 좀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건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최초의 압수수색 때는 놓쳤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또 증거 자료가 나왔을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무슨 내용이 나왔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건진법사의 연관 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샤넬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실체, 이 물건의 실체를 못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건진법사는 일관되게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전달해 준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 고가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제일 큰 관건이기 때문에 아니면 못 찾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걸 누가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 샤넬백이 어디 있고 그게 누구에게 전달이 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풀어 헤치는 게 그걸 파헤치는 게 예.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적어도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1차적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도 지금 보시기에 검찰이 가장 애타게 찾는 것이 그런 실물을 찾으러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런 것들도 찾아야 되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기타 어떤 불법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재 검찰에서도 이전에 수사를 할 때 도대체 그 샤넬백이 어딨냐 예. 아니면 이 샤넬 구두가 어딨냐를 두고 계속해서 행방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명품백의 행방을 찾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걸 발견한다 한들 이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예. 이유가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계속해서 내가 그러한 명품백을 받은 건 맞는데 내가 또 다른 용도로 쓰려고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서 바꿔오도록 내가 지시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럼 오히려 전성배 씨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밝혀지려면 예를 들어 그 해당 압수된 명품 가방의 지문을 채취해봤는데 김건희 여사의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네.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져졌다라는 것이니까요. 이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법당에서 그 가방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을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까지로 볼 수 있을까? 저는 네. 그 부분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인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샤넬백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발견이 돼야 뭔가의 대가로 이게 건너갔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건진법사 쪽에서 발견이 되면 좀 애매할 것 같기도.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갔다가 이것이 이제 수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위치를 옮겼다라면 예. 그렇게 만약에 특검에서 본다면 그러한 연락을 주고받은 다른 뭐가 또 있어야 물증들이 되겠죠.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건진법사 법당 안에서 이런 예. 것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뇌물이다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오늘 나온 소식이 뭐냐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사람이 있죠. 김모 씨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뭐 저희 언론도 그렇고 언론사 이제 접촉을 하면서 마치 조사를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오늘 특검에서 밝혔어요. 이고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출석할 의지가 없는 거겠죠. 예. 정말로 본인이 출석해서 어떤 진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언론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정상적이겠죠. 네, 그런데 수사기관에는 어떠한 이 조사 관련한 이 소환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론에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설사 당신이 언론에는 마치 특검 조사에 응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 우리의 연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게 출석할 만한 가능성이나 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여권 무효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체포영장을 해야 여권이 무효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영장도 필요하고요. 또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전에도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때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지금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의 지금 수사 범위를 일탈한다라고 봐서 기각한 적이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기각이 되면 이 체포는 신병 관련한 거기 때문에 더 발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장이 어떻게 될지 좀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어젯밤 늦게까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장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후보 자택 엘리베이터가 맞습니까?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시 SBS 보셨어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집 쓰레기와 관련해서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에 분명히 갖다 넣어라 지시를 한 사항들. 후보자가 오전 지술에 그 지시 있었다면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쓰레기와 음식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 이런 것들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궁금한데 오늘까지 보면은 일단 낙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최대한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청문회 이후에 이제 국민 여론들이 이 후보는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자진 사퇴를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제 청문회 이후에 어떤 여론의 변화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굉장히 심한 장애를 가진 그 딸아이가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장애를 가진 일반 자폐를 넘어서 그런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와 함께 사는 그런 과정에도 저렇게 꿋꿋하게 여성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국민들의 일종의 동정을 사고 있는 이런 모습들과 더불어서 또 그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의 그 가정 일이라든지 또 양 부부가 다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 보좌진들에게 저런 집안일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청문회 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청문회를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 내에 청문회 전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의원 내 여론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청문 과정을 보면요. 청문회 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면 오히려 더 극악스럽게 달려들어서 그 부분을 청문회 기간 동안 더 부각시키는 여기는 약점이 확실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종의 청문회에서 대응하는 어떤 그 기술상 그날 청문 당일날 사과한 것 아닌가 싶고 사과하는 자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담백하고 솔직하게 사과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과연 낙마 대상까지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야 지도부 오늘 입장을 보고 김규식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국민 앞에서 검정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 여가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시비 걸면서 청문회 파행을 유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십시오. 여야 지도부 입장까지 보셨고 김근식 실장님 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보좌지에 대한 갑질은 논란이 계속될 때마다 예. 강선우 후보자는 그걸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서 계속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질문 그리고 이러저러한 자료가 나오니까 조금씩 말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전 인사청문회 이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변기 논란, 변기를 수리를 시켰다는 논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딱 잡아댔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 보좌관에게 비대에 물이 나와서 비대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이걸 상식적으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그러니까 그 진정성 있는 해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분리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딱 잡아댔습니다. 그런 일 없다. 심지어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폭로한 보좌관이나 변기에 관한 폭로한 보좌관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제 인사청문회에 와서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내가 저녁에 먹다가 남은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왔다가 차에서 놓고 내린 게 잘못이다. 저녁에 야식으로 먹는 걸 아침에 다시 먹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재선 국회의원이 그렇게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다 상황이 정말 자기가 궁색하니까 부인은 못하겠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러한 해명 태도가 더욱더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그동안 제기됐던 그리고 그 보좌진이 폭로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사과드리고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청문회만 일단 넘겨보자라고 하는 저는 식의 거짓 해명이어서 저는 더욱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납득을 못 시키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면 그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27명, 28명의 보좌진을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십 명이 그 의원실이 있었던 건데 수십 명의 보좌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돼요. 나와서 저런 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폭로했던 보좌진이 뭔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누가 한 명 나와서 합니까? 그 27명 아니면 46명의 교체가 됐다는 그 수많은 보좌관 중에 단 한 명도 강선우 의원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뭐 들으셨고 보셨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 어제 청문회를 어떻게 봤느냐입니다. 오후에요. 강유정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여기 아직 다른 말씀드릴 사안이나 의견은 없습니다.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정무비서가 뭐 오래 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하루 이틀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다. 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내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선우 의원이 우선 여성가족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애시당초에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었고 그것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애정이 되게 많았고 복지 분야와 함께 그러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어떤 흠이 있다 할지라도 장관으로서 수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강선우 의원을 지키려고 하다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예.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사실 동료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해라라고 그런 대통령실에 의견을 낼 건의할 텐데.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예.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여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예.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강선우 후보자 건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임기 초에 첫 내각 인선이에요. 그럼 이거 정무적인 사안이니까 네.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실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변수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도덕적 타격이죠. 우선 지금 정권에? 그렇습니다. 예. 맨 처음 출범하는 내각에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장관을 해? 라고 한다라면 예. 특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 도덕적 기준이 훨씬 높아요. 국민의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그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눈높이와 다른 장관을 그저 지명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밀리기 싫다는 이유로 강행한다라고 하면 그 후폭풍은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조심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정무적 판단의 기준은 이 후보를 사퇴시키느냐 아니면 임명하느냐의 기준은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이 있느냐 없느냐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강선우 대변인의 말을 들어볼 때도 예. 아직은 그러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 저는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어제요 리셋 코리아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많이 갔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성과를 교훈 삼아 발전적으로 극복해 가는 것, 공동체 공존의 기본 정신, 그것이 바로 공화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화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리셋 코리아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윤상현 의원이 주최하고요. 여기 보면 탄핵을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윤 어게인 세력이 주축이 됐다는 행사입니다. 근데 김구희 씨, 여기에 뭐 물론 국회에서 행사하면 현역 의원들 많이 가긴 합니다. 뭐 하지만 여기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주요 당직자들이 많이 갔다는 걸 두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거든요. 여전히 이런 세력이 당의 주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시기에 지금 다음 달 지금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혁신의 안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국회에서 전환길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예. 전환길 강사가 참석을 하고 리셋 코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철저하게 윤 어게인 세력이고 부정선거 주장 세력들입니다. 저분들이 국회에 나왔을 때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몇몇 우리 10명에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걸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고 절연이 됐느냐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하고 또 이러저러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저는 전환길 강사가 그 탄핵 반대 집회 나와서 했던 걸 다 국민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지키자는 것이었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이었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주축이 된 것이었고 거기에 또 윤상현 의원이 주최를 해서 대관을 해준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윤상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윤석열을 비호했던 가장 대표적인 우리 당의 현역 중진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하고 또 당시에 관저 앞에 나가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또 정광훈 집회나 전환길 집회 열성적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현역 의원으로서 저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예.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들과 분리를 못하고 있구나. 분리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해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아무리 혁신이란 말을 떠들더라도
저런 모습들이 당내의 일정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저기에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국회의원들 현역들이 가서 저기 참석하는 걸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고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저는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한길 강사가 이제 찬성을 해서 뭐 실제 뭐 말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그것이 내 때문이 아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 보수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법치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보수주의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당이 국힘 아닙니까? 금기시하고 있는 단어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전한길이 부정선거 고쳐야 된다니까 국힘에서도 저와 단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또는 어떤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올바로 고쳐지길 소망합니다. 글쎄, 복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혁신을 얘기하는 그 와중에 지금 앞서 뭐 저희가 윤 전 대통령 얘기했지만 굳이 그 더운데 고생하는 거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게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지금 저 전한길과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 현재 국민의힘의 본류의 모습이에요. 주류라고 보시는 거예요? 본류의 모습입니다. 예. 그 나머지 그 일부 개혁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저 일부에 불과해요. 하지만 지금 저 전한길, 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저런 본류들이 예. 실제 뭐 윤희숙이라든지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앞에 내세우고 실제 본인들은 본류를 딱 만들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우리를 중심으로 한 그 일종의 극우임을 부인하는 극우 세력들이 운영해야 돼라는 그런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아마 절망할 것이고 저 모습을 보면 특검에서 제대로 그 윤석열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의 몰락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많은 합리적인 어떤 보수 이런 분들께서도 예. 저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암담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뭐 저거를 뭐 과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서 정확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에서 저런 부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하고 저것이 이제 복 의원님 말씀하신 주류냐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국힘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관제에 갔던 분들이 우리 당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전한길 강사가 참여했던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든지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집회라든지 이런 데도 끈질기게 꾸준히 참석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단 한 번도 탄핵이 헌법재판관 8명 8대0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서 예. 대통령직을 박탈을 당했고 대통령이 지금 재차 구속에 대해서 지금 이미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선에서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표차로 보수 후보가 참패를 당했던 이런 폭망하고 있는 보수의 괴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분들 어떤 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 국민 앞에 나와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당은 혁신과 쇄신,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와 요청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은 이른바 제가 보건대는 요즘 횡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더찐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더찐윤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당직을 맡거나 공개적으로 나서서 그 얼굴마담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계속 언더에 있으면서 친윤을 빙자해서 일정한 기득권들을 이해관계로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일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분들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한 50명, 60명이 모여서 누구 한 명을 내세우고 예. 그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해가지고 혁신위를 또 꾸리면서 대충 전당대회를 또 만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득권을 계속 연장하고 유지하는 것으로만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예. 저 개인적으로 저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저는 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계엄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였다라고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들이
단호하게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은 끊어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혁신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국민 앞에서 사죄하거나 예. 결심을 말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저런 분들의 주류적인 지배적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예. 혁신이고 그걸 혁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회는 사실은 좌충우돌 가우뚱 하면서 제가 볼 때 결국 힘을 빠져버릴 것 같고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은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인데 그 전당대회에서 저분들 중심의 또 새로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후보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저분들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쇄신과 변화를 해야 되는 어떤 혁신의 지도부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앞으로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한 방향을 놓고 저는 일대 정면 승부를 벌여서 저는 혁신의 지도부가 등장해서 이런 구태에 의한 예. 기득권의 어떤 문화들을 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 연장선상에서 권영세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온라인 상이긴 그렇죠. 하지만은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을 벌인 내용을 보면은 권영세 의원이 어제요 SNS에 뭐라고 썼냐면 즉각적인 계엄 해제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탄핵 뭐 계엄 해제 그 표결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한동훈 당시 당대표, 그때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군요. 중진 의원이었죠.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당일 심야에 국회 본회의장 가서 그래도 18명이라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계엄을 반대하면서 해제 결의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이 그나마 저는 위원장당 해산을 벗어날 정당성과 저는 역사적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권영세 의원께서는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경솔한 짓이었다. 예.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저간의 사정은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고 지금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이른바 윤희숙의 혁신위에서도 청산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고 예. 이른바 쌍권 체제라고 그래서 후보 강제 교체 과정에서 심야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혁신의 안으로 제시했던 당시의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분인데 최근에 와서 한동훈 대표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전면에 나서는 것 같은데. 후보 교체는 모든 당원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예. 이것은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이건 배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단호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셋 코리아 그 대회에 전환길 강사가 있는 곳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서 얼굴을 보이고 있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지금도 확신범처럼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예. 우리 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우리 당을 제대로 고치는 방법은 혁신이도 아니고 이번 전당대회에 혁신파와 구태파 사이의 전면 예. 충돌을 통해서 저는 혁신파의 승리로 이 구태 기득권 세력을 저는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뭐 다음 달 아니면 9월에 있을 전당대회 뭐 이것이 당권이니까 그거를 두고 지금 경쟁에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전제로 해서 예. 그다음에 당의 미래를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비상계엄을 두고 찬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탄핵에 대해서도 찬반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이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저렇게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본인들 세력들이 다음번 당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만약에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라면 예. 정말 국민의힘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렇게 그 국가에 이롭지 않은 정치 세력들과는 절연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라는 예. 바람과 충고의 말씀을 동시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구식 변호사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락을 하면서 지금 인사청문회의 전국에서 지지율 반동을 노린다는 이제 그런 당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인사청문회 화력을 모으는 것이 국내 지지율 반동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당연히 인사청문회가 열 몇 명, 십수 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위원으로 거의 우리 당의 거의 모든 의원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열심히 자료 모으고 준비해서 선거처럼 질문해서 예.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검증을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당의 혁신하고 뭐가 그게 모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당의 주류의 그 기득권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은 이재명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될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정말 따끔하게 정말 예. 선거처럼 질문하는 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게 국민들에게 묵직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스피커의 신뢰성이 없고 스피커가 개판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옳은 표현은 이야기를 조금 정화해서 순화해서 스피커에 대한 신뢰성이 예, 없으면 예. 그 스피커로 나선 분들이 막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옳은 메시지를 내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 전한길이나 뭐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를 반박하고 문제 제기를 해보십시오. 예. 맞는 말이라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혁신이 우선돼야 되고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비롯돼야 되고 그것과 병행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김구시 시장 그 표현을 제가 순화해서 예, 정정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더 하시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근데 당내 싸움이 미래로 가야지 과거의 나쁜 것 중심으로 모이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전두환의 5.18 학살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민정당 그리고 예. 민자당으로 이어지는 그 주류 세력일 때가 있었어요. 그들 끊임없이 버텼지만 결국은 역사에서 나쁜 정치 세력으로 평가받고 갑니다.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 세력들을 빨리 우리 정치판에서 빨리 청산하면 할수록 대한민국과 우리 정치에 또 우리 국민에게 이롭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기오라니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내용은요, 이름을 유심히 들으셔야 잘 구분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볼게요. 지금 전북 장수군에 축제를 하나 봐요. 네네. 거기에 유명 아이돌이 출연한다고 소식이 퍼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소녀시대 태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는 9월에 전북 장수군에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열립니다. 이제 여기 출연하는 출연진 포스터가 공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개막 축하 콘서트의 출연진 목록에 태연 씨 얼굴과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포스터가 공개되니까 온라인에서 굉장히 술렁술렁 거렸거든요. 왜냐하면 예. 소녀시대 태연 씨는 최근 몇 년간 지역 축제나 지역 행사에 출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궁금했던 한 네티즌이 실제로 장수군 SNS에 진짜 소녀시대 태연 씨가 오는 게 맞는지 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답변이 소녀시대 태연 씨가 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녀시대 태연 씨는 해당 축제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아나요? 아니 네. 포스터가 조작된 게 아닐 테고 군에서도 저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조금 복잡한데요. 예. 일단 소녀시대 이 태연 씨 소속사 측에서 이런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연이 사실이 아니다. 소속사에서? 네. 예. 팬분들 혼동 없길 바란다라면서 섭외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굉장히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예.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을 한번 알아보니까 장수군 측에서는 행사 대행사가 소녀시대 태연 씨가 섭외됐다고 해서 앞서 보신
포스터에 가안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후에 최종적으로 섭외가 불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수군 측은 이런 혼동이 생긴 거라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연을 섭외를 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태연이 그 태연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연예계에는 2명의 태연이 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녀시대 가수 태연도 있고요. 예. 또 트로트 가수 김태연 씨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트로트 가수 김태연 씨가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지만 이 소녀시대 태연 씨와는 달리 지역 행사에도 왕성하게 출연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일부 누리꾼들은 지금 이 사태를 두고 장수군에서 소녀시대 태연 말고 이 트로트 가수 김태연 씨 섭외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장수군에서 밝혔잖아요. 이 소녀시대에 태연을 섭외하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누리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트로트 가수 김태연 씨 출연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트 가수 김태연 씨가 아닌데? 나 섭외된 게 맞는데?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태연 씨 맞다고 한 거예요. 네, 예. 저 섭외된 게 맞고요. 출연 확정된 지, 일정 확정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다소 곤란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김태연 씨의 해명을 듣고 이에 따른 행사 주최 측이나 대행사 측의 공식 해명 모호하고요. 예. 난감한 건 이 소녀시대 태연 씨와 트로트 가수 김태연 씨만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장수군에서 오후에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된 겁니까? 공식 입장을 내긴 냈는데요. 예. 정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요. 장수군청에 따르면 섭외 소녀시대 태연 씨를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불발이 된 것이 팩트고요. 다만 오늘 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수 김태연 씨의 섭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김태연 씨 측에서는 맞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 측에서 장수군의 입장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섭외를 잘못해서 소녀시대 태연 씨가 아닌 가수 김태연 씨를 섭외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헷갈릴 만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소녀시대 태연 씨는 본명이 예. 또 김태연 씨라고 합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녀시대 태연의 본명도 김태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금 장수군에서 설명을 해줬으면은 뭐 정리가 됐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동명이인이어서 생긴 해프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예계에 생각보다 이 동명이인들이 꽤 된다고 해요. 앵커님 일단 한혜진 하면은 모델이 생각나세요? 배우가 생각나세요? 지금은 모델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 워낙 또 둘 다 유명하잖아요. 배우 한혜진 씨는 과거 한 예능 방송 섭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저는 배우 한혜진인데 혹시 모델 한혜진 씨한테 전화하려다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또 연예계엔 유명한 김영철 씨가 두 분이 있죠. 개그맨이 있고 또 탤런트가 있는데 그렇죠. 개그맨 김영철 씨가 과거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액의 출연료가 입금이 된 적이 있었대요. 갑자기. 네. 그런데 몇 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궁의 역할로 유명한 탤런트 김영철 씨의 이 출연료가 잘못 입금이 된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그우먼 김숙 씨는 이름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연예계에는 삼숙이 있다. 현숙, 손숙, 이숙. 나는 여기 끼지도 못한다. 그래서 진지하게 개명을 고려했던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송혜교 씨, 배우 송혜교 씨가 관련한 소식인데 남다른 인맥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누구길래 그 대상이 좀 유명한 분이니까 화제가 됐겠죠. 유명한 분이죠. 예. 바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예. 최근 송혜교 씨가 자신의 SNS에 박용만 전 회장이 출간한
이 산문집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저자 친필 사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산문집 앞페이지에 써 있는 박 전 회장의 친필 메시지였습니다. 해교회 오늘을 응원합니다. 내일은 오늘에서 만들어지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송혜교 씨는 여기에 화답하듯 늘 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 송혜교 씨가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공개한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닌데요. 예. 2021년에도 박용만 전 회장이 출간했던 책을 선물 받은 후에 SNS에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이렇게 친필로 서명하는 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례적인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인연이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예. 어떤 인연으로 뭐 친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이번 이 사진을 보고서 처음에는 와 재벌이랑도 친분이 있네라면서 송혜교 씨를 좀 부러워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후에는 재벌이랑 친한 송혜교 씨가 부러운 게 아니라 송혜교 씨랑 친한 재벌이 부럽다. 혹은 뭐 누가 더 부러운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걸 보면 예. 뭐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부럽다는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송혜교 씨가 의외의 인맥들이 좀 연예계를 좀 넘어서는 의외의 인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혜교 씨가 가을 동화에 나왔던 게 정말 언젠가 싶은데 그러게요. 예, 데뷔한 지 벌써 28년 차가 됐습니다. 그만큼 오랜 이 연예 활동을 한 만큼 정말 숨은 인맥왕이다라는 또 명칭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연예계에서 친한 좀 인물들을 살펴보면 배우 김혜수 씨, 또 이 수지 씨, 또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씨 또 브이로그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다고 하고 예.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블랙핑크의 제니 씨랑도 친하다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출연했던 이 드라마의 작가와도 이 출연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연 이후에도 계속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또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드라마에서 함께했던 이 노희경 작가 예. 또 더 글로리 이 또 태양의 후예의 이 김은숙 작가와도 작품 이후에도 계속 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송혜교 씨가 유명한 게 이 매년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은 이 외국에 있는 박물관 그렇죠. 등의 한국어로 예, 예. 된 안내서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기부 활동도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러한 활동 때 함께한 이 역사학자 서경덕 교수와도 벌써 인연이 꽤나 된다고 예. 합니다. 그러면 김지훈 변호사님 뭐 인맥이 넓은 게 뭐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왜 이렇게 인맥이 넓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름다워서이긴 한데 그러긴 한데 사실 송혜교 씨 측의 입장에 따르면 오래 일해서라고 합니다. 오래 활동을 해가지고. 사실 28회, 28년이나 이제 데뷔한 지 흘렀으니 틀린 예. 말도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오래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맥이 좋거나 이런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사실 뭐 그만큼 송혜교 씨가 한 번 맺은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방송에 출연한 송혜교 씨는 실제로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연예계에서 그 촬영 현장에 커피차나 간식차 보내는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송혜교 씨 촬영 현장에는 커피차랑 간식차를 보내주려는 동료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연예인, 재벌 다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대상이죠. 그 둘이 친하다. 더 화제를 모으겠죠. 맞습니다. 예. 먼저 배우 고소영 씨는 삼성가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친분이 깊다고 하는데요. 둘이 언니 동생 할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친한가 봐요.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할 정도라고 합니다. 뭐 저도 고민은 참 많은데 저는 혼자 열심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소영 씨가 결혼식을 신라호텔에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결혼식장 꽃장식을 직접 맡아서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고소영 씨는 이부진 사장의 동생인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과도 친하다고 전해집니다. 찾아보니까 또 의외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바로 배우 이서진 씨인데요. 이서진 씨는 현대 정몽준 이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02년에 강남의 한 호텔 피트니스 이 사우나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꽤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예. 이서진 씨가 말하길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과거에는 정몽준 이사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홍보대사를 자청하기도 했고요. 또 정몽준 이사장에겐 어머니가 되는 분이죠. 변중석 여사의 빈소를 직접 조문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변호사님 뭐 사실 친분을 뛰어넘은 관계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배우 이정재 씨와 이 대상그룹의 임세령 부회장, 이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지가 벌써 11년이나 됐다고 해요. 예. 처음에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는 두 사람 처음에는 부인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5년 초부터 공개적으로 커플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공개석상에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해외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포토월에 선 사진도 저도 봤던 것 같고 해외에서는 다소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워낙 오랫동안 사귀다 보니까 많은 분들 궁금하신 게 그럼 이 두 사람 언제 결혼하나. 그렇죠. 네.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정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세령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일반인 아니냐. 그래서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인 임세령 씨 사생활에 어떤 침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떠한 이 결혼 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또 훈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커플입니다. 예.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네. 왜 들어간 겁니까? 일단 이달 초 이게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40대 학부모와 30대 기간제 교사가 새벽 1시가 넘는 야심한 시각에 학교에 무단 침입을 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적발이 됐습니다. 예.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학부모와 교사가 이 시험지를 이제 반출하려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심한 시간에 학교에는 시험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가요.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서 약 3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예. 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도 약 7차례 정도 이 학부모와 함께 비슷한 방식으로 이 학교에 무단 침입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참 수상한 것이 7차례 무단 침입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시험 기간을 앞둔 시기에 이렇게 침입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이 기간제 교사 현재는 이 경기도에 위치한 다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교여서 조금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했을까요? 7번이나 이게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이 좀 놀랍네요. 예, 그런데 바로 이 일이 가능하게 했던 원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 다른 공모자가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30대 학교시설 관리자였습니다. 예. 자, 경찰 조사 결과 이 관리자는 학부모에게 상당한 금품을 받고 그동안의 무단 침입을 묵인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 그동안은 이 학교시설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서 경비 시스템을 피해 왔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발각이 된 겁니까? 이번에는 기기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연한 계기로 이 교내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서 그렇게 그동안의 범행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 오작동이 아니었으면은 안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또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교사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인연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해당 교사가 학생이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개인과의 방식으로 지도를 해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본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업 관리를 해준 건데요. 과외도 해주고 시험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의 대가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겨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학부모가 이 교사를 설득을 해서 시험지를 훔치는 걸 계획을 했고 실제로 함께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이제 가외를 하면서 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제 옮기고 나서는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기간제 교사라도 이렇게 과외해주는 게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던가요? 위법합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개인 과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교원의 범위 안에 기간제 교사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무단으로 위법하게 과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관련 법령 위반이어서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건데 이게 내신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누군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간절한 문제예요. 그럼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누군가가 성적을 잘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상대평가인 만큼 그만큼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은 이 학교 성적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부정행위 진상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만약에 협의 사실이 소명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학생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0점 처리를 하고 퇴학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처분은 그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북 도교육청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이 긴급 점검을 오는 16일까지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모든 도내 고등학교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좀 오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름철이어가지고 먹거리가 좀 비상입니다. 지금 130여 명이나 지금 뭘 먹고 지금 탈이 났어요. 바로 김밥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찾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난 9일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탈이 났다. 이런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밥 먹고 복통으로 호소하고 구토와 설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다른 누리꾼들이 자기 남편도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을 했는데 췌장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심각하면 대학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복통, 설사, 발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130여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이 김밥에 뭔가 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통 증세를 호소했던 130명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살모넬라균이라는 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인데 이 균이요 주로 달걀 껍질에 붙어 있다가 조리 과정에서 칼이나 도마에 옮겨 붙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런지 해당 김밥집에서 밥 대신 달걀이 들어가는 키토 김밥을 먹은 사람이 유독 이런 이상 증세를 또 심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김밥이나 뭐 이런 거 좀 주의할 점도 이거 선생님 전해주세요. 네, 워낙 이 김밥 재료들이 가보시면 김밥집 가시면 다 오픈된 상황에서 실온에 보관되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면 2시간 내에 꼭 드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을 꼭 지키셔야 되고 김밥을 여름철에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한 일 없어야 되고요. 또 가정 내에서 달걀 요리하실 때도 달걀 구매하셨을 때 깨진 달걀 있으시면 이 살모넬라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란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